예,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의 큐레이터를 맡은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소장 김병진입니다. 우리가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면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답보생 상태인 일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저희 이제 포럼에서도 지금 19회째입니다만은 이른바 리비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물통에 보면은 거기에 식물의 성장의 크기는 가장 많은 영양소의 크기가 아니라 영양소가 가장 작은 것의 크기였잖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오늘 두 분의 발제한 내용에서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안전보건에 관한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하나는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이렇게 강력한 정부 규제 중심의 안전보건 정책이라든지 제도의 강화, 또 디지털 우리 기술 전환 시대에 맞춘 고도화된 기술의 집적이라든지 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이런 분야가 있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야는 지금 거의 최근에까지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행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우리 1996년 정도가 우리나라의 안전문화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큰 핵심 요소인 안전문화가 그동안에는 좀 더디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들 봤을 때는 우리가 안전문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무리 고규제, 고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의 성과는 안전문화의 수준 낮은 크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 이렇게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회차 중에서도 그동안의 기술에 관한 문제라든지 제도나 정책에 많은 우리 저희 포럼에서 많이 다뤘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장 안전문화 혁신 이 분야에 가지고 주제를 한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성민 총장님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시고 나원석 국장님께서 참여형 안전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전문가들의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현업에서 이 안전문화가 안착이 될 수 있을까 이 고견을 한번 토론의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안전학회 백종배 회장님께서 아마 교수님께서는 금년에 아마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핵심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인 것 같은데 이 사업장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망사고 예방의 척경인 것 같은데요. 아마 교수님께서는 그 시스템을 통한 안전 분위기 조성 방안에 대해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견해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발제해 주신 장성민 총장님, 나원성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산업재해 예방의 수단으로서 제도하고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우리나라도 그 제도하고 정책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고 그 규제에 의존하는 노력을 현재까지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왔습니다. 산안법 전부 개정 2020년도였었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연이어 규제의 틀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안전관리에 대한 수규자의 관심을 높이는 데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우리나라 안전관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도 그와 같은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강력한 규제는 그 재정 이유가 있지만 지금 기업체에서
대응하는 것은 그 규제에 대한 각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소위 말하면 어떻게 그것을 피해 나갈 것이냐, 이런 쪽에 초점이 만들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진정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 대응이 아닌 안전을 중시하는 기업의 조직 분위기, 안전 분위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중처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이행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이 옮겨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안법 30조에서 나오는 그 위험성 평가와 관련돼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중대처벌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고민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살리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때 왜 시스템을 그 사고 예방 분위기하고 이렇게 연계를 할까? 그래서 왜 시스템적 사고 예방 분위기가 왜 필요할까? 그러한 그 의구심에서 제 자신이 한번 문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안전보건에 관심이 많은 현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자원을 대폭 늘려서 지원했고, 그 어느 정부보다 관심이 크고 자원의 지원도 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강한 규제를 또 시행도 했고요.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꾸준히 왜 발생할까? 그리고 왜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 스스로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제1발제문 장 총장님께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의 역할이 소극적인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를 법적 강제에 의해 바로잡으면 사고가 크게 예방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부여해서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2발제문에서는 나 국장님께서 경영진이 안전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하지만 생산 라인에서는 아직도 그 강조에 못 미치는 그러한 그 현장의 실태가 우리나라의 그 산업 현장의 분위기다. 아직도 생산 제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품질, 생산 일정 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서 이와 같은 것이 안전 분위기 부재 그리고 외형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 리즌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실수로부터 많은 사고가 발생된다. 그리고 클레츠 박사께서는 그러한 실수 중에서도 90%가 사람에 의한 그런 사고가 기여를 한다. 단지 이러한 숫자는 운전요원이라든지 엔지니어와 감독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사람의 오류에 대한 원인을 고려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사람으로 이렇게 귀결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 쪽의 학자들께서는 모든 사람은 불안전 행동을 할 수 있는 나름의 잠재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실수는 불안전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끄느냐, 거기에 이제 열쇠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사람의 중심이 되고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안전 분위기, 그리고 안전 분위기가 전 주기에 이룰 수 있는 안전보고 관리 시스템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떻게 시스템을 통한 사고 예방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발제문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권위적인 규제 분위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작동 한계, 안전문화의 형성 부족, 소극적 최소의 안전관리, 그리고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절차서 등등등 이러한 안전 분위기와 관련되거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과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무엇보다도 안전 분위기하고 안전 문화에 관련돼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을 정리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 측정을 통해서 모든 부분을 위치를 알고 현 위치를 알고 앞으로의 갈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학도인 경우에는 모든 것을 상황을 숫자로 얘기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안전 문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해서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 분위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관련되는 학자들께서는 안전 문화하고 안전 분위기를 총체적으로 같이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안전 문화라는 것은 좀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안전 분위기는 스냅샷과 같습니다. 현장의 안전 문화라는 것은 추상적이라서 그 부분을 계량화하거나 표현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안전 분위기는 많은 논문에서 측정 가능하고 그 부분을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냅샷으로 볼 수 있는 안전 분위기를 무엇보다도 측정을 계량화를 해서 스냅샷이 연결된 후에 안전문화, 즉 동영상으로 연결됐을 경우에는 그때 비로소 안전문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분위기를 측정을 하고 그것에 맞는 지표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람의 중심의 안전 분위기 조성이 되겠는데요. 안전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으로 정의가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 분위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전 문화도 마찬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안전 문화, 안전 분위기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안전 분위기라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 즉 장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에 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안전 분위기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그 부분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안전 문화라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 분위기하고 그러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광범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라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위험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작업자의 역량을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러한 부분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 분위기는 사람, 시스템, 그리고 기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작업자의 행동과 작업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도 합니다. 이런 영향이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과 안전 분위기를 조화를 이루는데 측정을 통해서는
그 부분을 연결시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은 PDCA 사이클에 의해서 돌아가는 안전 시스템이 안전 분위기 측정한 자료를 PDCA에 나눠서 그 부분을 갖다가 툴로서 적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제시를 한 것처럼 위험성 평가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위험성 평가도 제가 말씀드린 안전 분위기와 같이 모든 안전에 관련되는 유해 위험 요인을 계량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화된 위험성 평가의 결과하고 즉 리스크가 되겠는데요. 그거하고 안전 분위기에서 측정된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에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듯이 이제는 안전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추상적인 거를 제로로 한다는 것조차가 힘들고요. 그렇다면은 그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안전이란 추상적인 개념을 지금까지 가져온 것을 리스크라는 개념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으면은 그 법정에서도 나타날 문제들인데요. 중처법이라는 것이 판사들이 뭐 판단을 내릴 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리스크 크라이테리아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즉 리스크를 계량화한 그 리스크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만 알랍이라든지 알라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그 위험성 평가라는 그러한 그 산안법의 36조와 그리고 중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안전보건 시스템에 대한 이행과 관련되는 부분이 같이 조화를 이뤘을 때 비로소 지금의 현재의 중처법이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추상적으로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이러한 단계는 이제 지났고요. 그러한 부분을 계량화해서 안전 분위기, 계량화된 안전 분위기와 같이 조화를 이루고 그러한 것들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PDCA 주기를 기본 관리 개념으로 해서 기업의 경영 방침과 합치되는 리스크 기반의 안전관리로 패러다임이 빨리 전환되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종배 회장님께서 아마 새로운 그 안전 분위기, 뭐 다분히 저는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량화돼서 측정 가능한 그 안전 분위기라는 것을 차용을 해서 그걸 갖다가 시스템화 시켜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안전 문화를 향상시키겠다는 좋은 어떤 방안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평생 그 현장에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서 경험이 축적된 쿠팡 유인종 부사장님께서 안전문화 정착의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에서 왜 안전이 문화로 정착되지 않을까? 또 기업에서 안전을 문화로 완성하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실행해 본 거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이제 안전관리자로 첫 직장 생활을 중화학공업 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 보니까 그 공장 내 곳곳에 안전 현수막, 현판, 심지어 안전모, 완장, 근무복에까지 다 공통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게 안전제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 현장 곳곳에 그 공장에 사업장에 가보면 그런 게 많이 돼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안전제일이라는 말이 이 땅에 태어난 지 115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발제자님들이 발표하셨듯이
안전 문화라는 말이 만들어진 지가 보니까 3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안전 문화가 들어왔다고 해도 지금 27년이 흘렀습니다. 또 가까이는 보면 세월호 사고가 난 지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런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안전이 실행이 안 될까? 문화로 정착이 안 될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안전의 속성을 한번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의 속성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편안한 겁니까? 불편한 겁니까? 그렇죠. 불편한 겁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안전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론 귀찮고 번거롭게 다 느낍니다.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죠. 생산이나 공기를 늦추기도 합니다, 안전은. 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 당장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매번 불안정한 행동이나 상태가 발생될 때마다 사고가 난다 그러면 바로바로 하겠죠. 그죠? 근데 안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을 해서. 그리고 안전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기업에서 예방적 사고는 사고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후관리 위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평가절하가 되는 부분이 바로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항상 또 쉽게 타협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안전의 속성이라고 저는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장 원리로만 안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조치는 불편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은 귀찮은 것으로 느껴서 쉽게 시간과 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이 안전의 속성을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안전 문화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5년, 35년, 27년이 지나도 계속 안전 제일이 결국은 지금의 안전 문화죠. 그죠? 안전 제일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가 안전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이 제대로 되려면 기업에서 핵심 가치로 내재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절대 안전 문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핵심 가치여야 할까요? 핵심 가치는 정말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 안전과 건강은 우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같은 말입니다. 인권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하는 게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이 노조고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이게 결국 인권이라는 거고요. 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답이 보이는 거고, 그래야 기업의 핵심 가치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을 잘하는 해외 선진국이나 선진 회사들도 보면 인권이 우수한 나라가 안전도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목숨을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 비즈니스를 않겠다고 하는 명확한 철학이 없으면 이 안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그래서 이 핵심 가치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회사 생활이나 일상 작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이게 저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고, 또 비록 생산성이나 품질, 효율성이 좀 더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항상 우선시돼야 하는 것, 이게 핵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안전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핵심 가치로 내재화만 되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 핵심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게 하려고 하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그 다음에 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정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상과 동기부여가 같이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하게 이 핵심 가치로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실천 사례는 해외에서 보면 듀폰의 사례를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듀폰의 설립자 E.I. 듀폰은 만약 우리가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면 그런 비즈니스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경영자는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안전을 관리할 수 없다면 안전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관리하겠냐. 이런 명확한 핵심 철학, 경영 철학이 듀폰에 내재됐기 때문에 오늘날 150년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에서는 제가 삼성에 33년을 근무했습니다. 1년 쿠팡에 오기 전 1년 6개월 전까지 삼성의 2개 회사를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근무할 때 삼성에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님은 안전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과 안전에 투자를 뭐 많이 하든 적게든 투자로 인해서 만약에 이익을 낼 수 없다. 그럼 그 사업 접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접든지 안전 환경 제대로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삼성의 경영 원칙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환경 안전이 포함됐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경영의 제1원칙이 안전으로 설정이 돼 있고, 제가 근무했던 삼성물산 리조트 부분에 안전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사장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만든 게 우리의 다짐인데, 안전 제일이라는 거를 개념을 명확히 했었습니다. 안전 제일은 뭐냐면 안전을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기, 손익, 영업, 안전 등 다양하게 동시에 어느 걸 선택해야 할 순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업무가 상충할 때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는 안전이라고 명확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현장의 작업자나 관리 감독자가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쿠팡에 1년 6개월 전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쿠팡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나라 이커머스를 선도하는 지금 6만 5천 명의 대규모 이제 기업이 됐는데요. 설립된 지가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EHS도 이제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쿠팡에 합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쿠팡의 의사결정 체계는 집단 지성에 의한 수평적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최고 경영진들하고 어떻게 쿠팡의 안전을 정립할까 하다가 이 쿠팡의 경영 안전 철학을 만드는데 임직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공모를 통해서 올해 만들어진 게 쿠팡의 안전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쿠팡 세이프티 right now, not later.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철학을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해서 하나하나 이제 정립을 해 나가고 있고, 그게 다행히 계속 이제 사업이 매년 뭐 80%, 100%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사고도 엄청 많이 나고 또 비즈니스 특성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프로세스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작년 6월 말을 기점으로 이제 산재가 엄청 많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저희는 무조건 사고 나면 다 산재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쿠팡맨들이 다 밖에서 90%가 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하다 사고 났다 그러면 다 산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은 작년 6월 말까지 피크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서 안정화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기업 문화 특성을 보면 이 기업의 핵심 가치는 우리 오너나 회장이나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분들이 이 안전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하고 사람의 목숨을 다치게도 할 수 있는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게 없으면 이게 안전이 문화가 될 수 없어요. 저는 분명히 그걸 경험을 통해서 느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삼성에 33년 동안 근무하면서 9명의 최고 경영자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 다르죠. 근데 많이 우리 다른 기업도 그렇습니다. 삼성도 과거엔 그랬습니다. 이제 뭐 그룹의 관계사가 사고가 나든 우리나라의 큰 사고가 나든 우리 냄비 근성처럼 사고가 날 때 반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 하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원위치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문화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삼성 에버랜드 건설, 뭐 리조트, 지금의 삼성 웨스토리온 단체 급식 이런 부분을 경험하면서 2007년, 8년도에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서도 사망사고, 그 다음에 손님사고 뭐 이런 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 그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그 격노하셔가지고 안전 제대로 하라고 최고 경영층에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그때 본사 환경안전팀장으로 이제 전배를 받아서 정말 밤낮 없이 일했더니만 매년 산재 손님 사고, 그 에버랜드는 손님 사고 캐리비안 배하고 직원 사고보다 더 많습니다. 1년에 300건 이상 정도가 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매년 하다 보니까 사고는 많이 뭐 매년 그 50% 이상씩 줄어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사고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에 세월호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저희 사장님이 저를 불렀었습니다. 야, 우리 안전, 우리 뭐 국민이 많이 찾는 에버랜드가 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그 전만 해도 안전은 중요한 것, 사고가 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것, 이 정도였다 그러면 이제 세월호 사고가 되면서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문화로 될 수 있게 완성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업에서 사업장에서 안전 문화가 정착되는데 몇 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까? 정말 제가 해보니까 뭐 1, 2년, 3, 4년,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중요하다, 안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대로 이게 정착이 돼서 문화로까지 되려고 그러면 5년은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때 이제 앞에서 안전 절대 핵심 가치로 관리해 이루다가 이제 프로그램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안전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고 교재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한 의사결정, 명확한 행동 지침을 선포하고 이게 의도적으로 안 된다, 습관이 되게 하자. 그래서 모든 임원, 간부, 회의 참석할 때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재창을 하게 했습니다. 경영전략회의 임원 사장님이 참석하는 데도 하고 그동안에 경영전략회의에 발표하면 맨 마지막에 안전하던 부분을 맨 첫 번에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안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거 확실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의 보직 간부들은 성과의 30%를 안전으로 반영했습니다. 사무 안전 분야도 15%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1, 2년은 뭐 그러다 말겠지 하고 했는데 이게 2년, 3년 되고 저희가 사장님이 세 번째 바뀔 때까지 이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런 그 핵심 가치, 그 다음에 실천 내용이 꾸준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파크 운영팀장을 했었는데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들, 하다못해 캐스트들도 안전과 상충되는 게 있으면 안전이 먼저라는 걸 누구나 다 이제 인식하고 영업을 중단하고
놀이기구를 중단하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 에버랜드에 근무하면서 유일하게 정말 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거를 그 과정을 다 경험을 했고 완성이라 그러면 뭐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2015년도에 DMV하고요, 삼성그룹하고 안전문화 수준 평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MV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다른 해외 선진 안전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이게 안전문화 평가를 만들어서 저희 한 7, 80개 삼성 관계사를 해봤었거든요. 2015년도 하반기에 했었는데 저희 삼성물산 리조트 부분이 그룹의 세 번째 안에 들었었습니다. 세 번째 안에. 그 당시에 지금 68페이지 한번 그 모델을 보시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삼성의 수준이, 안전문화 수준이 15년입니다. 15년 말에 60점에서 64점까지 3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가 다 60점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제가 되돌아보면, 안전문화 정착의 핵심 성공 요인은 딱 3가지였습니다. 안전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가 돼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체계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PDCA가 아니라 저희는 PDCA라 그러거든요. 마지막 오디트로 계속 그 오디트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유지 발전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기업에서 안전 문화가 좀 정립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제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유인종 부사장님께서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 좋은 거였는데 이거 듣고 보니 이 생각이 나는 소크라테스가 캐묻지 않는 삶은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인생을 개척하였기 유인종 부사장님께서 현장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안전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평가까지 해서 안착시켰다는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그 안전문화를 전파시키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강태원 부장께서 안전 참여를 통한 소위 그 PDCA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반갑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강태원 부장입니다. 지금 첫 토론을 해주신 백종배 교수님께서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그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하고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곧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은 참여와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유해 위험 요인을 잘 파악해라. 두 번째,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절차를 잘 만들어라. 그리고 잘 만들어진 절차를 교육을 해라. 그리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라. 그리고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연계해라. 이런 5가지의 큰 내용이 있죠. 근데 그 위에는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방침,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 하단에 반드시 근로자의 참여와 소통이 있는 거죠. 자,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근로자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전 작업 절차를 만든다. 근로자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 작업 절차를 만든다는 것은 당연히 법 기준 이상의 절차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절차서를 만든다는 것은 구성원들과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안전문화를 우리 구성원, 우리 조직 내의 약속,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절차를 만들고 그 절차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그러면 잘 만들어 놓고 교육도 잘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모니터링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안전문화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에는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안전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안전한 행동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다면 어떤 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시설의 어떤 안전 덮개라든지 안전 장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많이 진행을 했다면 앞으로는 무엇을 모니터링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행동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으면 근로자의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 그렇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 후엔 반드시 그 행동이 안전한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안전 코칭이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안전 코칭을 통해서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는 교정적 혹은 건설적 피드백을 해주고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지적 피드백을 해주면서 근로자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피드백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여기에서 나온 현장을 관찰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불안전한 상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건이 안 돼서 불안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쉽게 장애 요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장애 요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해결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을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우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우리 법으로 묶여 있는 채널인데 그 이상의 안전위원회, 안전에 참여하고 안전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만들고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까지는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만들어진 절차에 대한 준수 행동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 준수 행동이 아닌 안전에 대한 참여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화는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안전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안전 문화는 막연한 정신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성원들과의 절차에 대한 준수를 약속한 거고 그 약속을 제도화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제도화한 약속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노사가 함께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공정문화와 조직학습문화가 있어야만이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부장님께서는 그 예방 효과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노동자가 안전보건 활동의 각 단계 과정별로 이 참여와 활동, 소통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맞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노동자 참여, 소통이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그런 분야들을 많이 해서 모든 분야가 노동자 참여가 아주 핵심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에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흔히 군대 가면 총기 사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지역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군 인적 자원의 양질의 자원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군대에서도 안전사고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군무원들도 있고 또 직접적인 군에 대해서 하지만 앞으로 또 제대하게 되면 예비 노동자죠. 우리가 보통 예비 노동자면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장병들의 안전보건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 군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피플에 군 안전보건 연구센터
개소를 해서 지금 책임자로 센터장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또 장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또 장군님을 퇴역하셨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결국 리더십이다 해서 그 안전 리더십과 안전문화 확립의 필요성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전혀 구의 지금까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 리더십 전문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가르치면서 많은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과 접촉을 해서 느낀 사항들을 오늘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맨 뒤에 토론자는 항상 시간에 좀 압박을 받는데 핵심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두 분 발제를 하셨는데 우리 장성민 총장님의 안전문화 혁신 방안 그리고 나원석 국장님의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 저의 이야기도 그 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과 약간 좀 방향이 틀린 것은 오늘 전체적인 주제도 사업장에서 안전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이고요. 저도 안전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안전문화를 혁신할 것인가입니다. 그 혁신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은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누가 할 것인가, 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전 리더십 하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전 리더십은 2000년도 초부터 이게 리더십의 아류로서 학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개가 좀 늦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안전 리더십을 어떤 총체적인 그러한 단어로 쓰면서 어떤 문화 이상의 그런 의미로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안전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무죄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의식,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업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죠. 안전 리더십은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의 여러 서적들을 보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안전 리더십을 통해서 그 조직의 안전 풍토, 우리 백 교수님이 안전 분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전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 안전 분위기가 안전보건 체계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이 되는 거죠. 그 토양 속에서 우리가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했을 때 안전 성과가 나타난다. 결국은 스타팅 포인트가 안전 리더십입니다. 안전 리더십. 그래서 오늘 그 안전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조직에서 일하는 동안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근로자가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주를 포함한 안전 리더들은 우리 근로자들과 함께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케미가 형성된 상태, 바로 그게 바로 안전 리더십이 우리가 통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거기도 안전 리더십이 포함되어 있다. 그게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립되지 않고 의무 이행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한다. 그거죠? 그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그 안전관리 체계를 그냥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풍토, 안전 분위기가 일단 조성이 돼야 되고 그 안전 풍토와 안전 분위기는 바로 안전 리더십에서 정착이 돼야만이 바로 안전관리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안전관리 체계만 현재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이 안전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또 경영주와 또 안전 리더들의 이 안전 리더십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처법뿐만 아니라 ISO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ISO 45001이나 9001이나 14001에 보면 5절에 총 10절까지인데 5절에 리더십과 노동자 혹은 근로자의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 우리가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발휘하는 리더십 자체로 볼 수 있어요. 안전을 따지면 안전 리더십이죠. 안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에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5절에 경영주가 조직의 문화 정착에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주는 그 조직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책임이 ISO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죠. 누가 안전 문화를 정착시킵니까? 근로자들만 하는 겁니까? 그건 바텀업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체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경영주와 안전 리더들이 하는 탑다운식의 그런 노력이 같이 있어야만이 안전 문화가 정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한 그 기업의 현 실태는 이렇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죠. 안전문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간과 예산과 또 조직을 만들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 책무들에 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안전 리더십이 뭔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발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 리더십이 부족한 것을 규정과 방침의 과도한 시행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기는 안전 리더십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규정과 방침입니다. 규정과 방침을 과도하게 시행시키는 거죠. 그런 것이 현상이고 또 리더십과 어떤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어떤 기계나 시스템이나 물자를 관리하는 어떤 매니지먼트가 아닙니다. 아니고 리더십은 상수, 즉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따라오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투자와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또 접촉점에서 서로 인식이 잘 안 되고 케미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안전 리더십을 잘 적용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봤습니다. 2018년도에 안전보건공단과 육군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육군의 전 장군들을 대상으로 안전 리더십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1박 2일 동안 철책을 지키는 사단장, 여단장들까지 전부 다 내려와서 후방에서 1박 2일 동안 안전 리더십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효과가 한 2년 동안 갔습니다.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탑 리더들, 이 기업에 따지면 경영주들에 대한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이 느껴야지 안전 문화가 정착이 된다. 왜 2년만 하고 그쳤느냐? 또 사람이 바뀌니까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해지고요.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년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do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상 누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리더들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리더십에는 be, know, do라 그럽니다. be, 뭐가 되라는 거죠. 안전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안전 리더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경영주와 그 중간에 있는 관리 책임자들이 아이덴티티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안전 리더다. 두 번째, know입니다. 직접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굴 대신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알아야 합니다. 저도 대학에 좀 있어 봤는데 대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안전을 모르는 교수가 안전을 가르치는 게 가장 위험하다.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거죠. 그럼 뭔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know고요. do는 뭡니까?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같이 실천적입니다. 안전에 관련해서 저희가 몸소 실천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접촉점에서 의사소통하는 것. 그것이 do입니다. be, know, do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의식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지 습관이 바뀐다. 그 근로자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안전 리더입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교육을 시켜야지, 그 사람들을 각성시켜야지 안전 문화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지면 관계로 서술하지 못한 부분을 토론자들이 잘 지적해 주셨고 저의 부족한 점을 잘 메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발표와 토론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그 가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루디비 법칙도 얘기했는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동시에 투입되어 효과가 있지 그 최소 효과만 나타나게 돼서 나머지는 투자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전 문화는 이 모든 요인을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유용성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박종배 교수님께서 우리 안전 문화에 대한 우연과 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단히 유용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인종 부사장님께서는 안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잘 속성을 알고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문화로서 이해를 하게 되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안전 행동을 하는 것이 불편한 행동이지만 이것이 내면화돼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행동 변화고 문화고 문명입니다. 이 도로에서 교통규칙을 지키는 것은 원시인에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은 차도 사람도 안전하게 지나다니려고 하면 교통실효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부시맨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게 불편한 행동이 아니라 모두를 편안하게 하는 걸로 내면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치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태원 부장님께서는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정일 센터장님께서 리더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중대재해법을 가지고 세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서 그것이 사고를 과연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이제 지시를 할 겁니다. 안전관리자에게 강력하게 안전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겠죠. 그러면 리더십을 발휘해서 오정일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에게 잘 설득을 하고 동의를 얻어내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설득이 된다면 이 안전관리가 효과를 발휘해서 근로자가 현장에서 그런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예방되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강조하고 억압으로 안전을 하게 되면 반발심이 일어나서 효과는 없고 오히려 사고가 더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안전관리를 강력하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작업자의 인식 변화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안전사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냐? 안전교육을 많이 시켜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효과 없는 형식적인 시간 채우기, 암기식 교육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배우면 지겨워질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다시는 교육받으러 가지도 않고 교육자에 가면 졸고 앉았을 겁니다. 이런 교육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런 교육을 많이 강화해봐야 없는 것이죠. 내면적인 욕구에서 자기 필요에서 자기 참여식으로 오간을 동원한 그런 참여적인 학습, 이것이 일어나야지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많이 강화했다고 해서 안전이 담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 환경 여건을 강화해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필요성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강압해서 체크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형식적인 보고는 하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체크할 때만 끝이고 아무 개념도 없고 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고가 더 증가하거나 줄지 않을 수 있죠. 결국은 모든 것이 인간의 인식 변화, 행동 변화에 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 문화라 하면 전체 기업들의 이런 안전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런 기업은 사고가 줄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사고가 연연할 겁니다. 평균적으로 국민 전체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은 안전 리더십이 강화가 되고, 시스템적으로 잘 어프로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안전한 행동을 자연스러운 나의 필요한 행동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이런 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전사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안전사고를 줄이는 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영자가 있고 여기에 안전사고가 있다면 이 매개변인이 안전관리도 있고 안전교육도 있고 안전환경 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 매개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매개변수들을 시스템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잘 관리해서 궁극적으로는 작업자의 안전한 행동과 안전한 인식과 행동을 일으키도록, 그리고 모든 환경 조건도 그렇게 가도록 어프로치 해야만 중대재해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이 강압적으로만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효과가 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민근이라고 합니다. 이 미래이트 안전보건 포럼과 같은 사회의 안전 분야의 지도층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그 테마가 이런 안전문화 혁신에 관한 사회 운동을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초창기에 있었던 것을 다시 이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슬로건으로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통된 말씀이 어떻게 체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내면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저절로 안전을 안전에 대한 지침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방안들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다 동의를 하고, 한 가지 조금 더 보완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 그 교육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교조가 중심이 된 교육감들이 전국의 교육감을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육감을 하시면, 학교 교육 자체도 굉장히 서구의 사회주의화된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직은 가시적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일할 때 과거의 경험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수영장에 들어갈 때라든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 호치키스를 우리가 설치를 하다가 잘못 찍으면 손톱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아주 습관화돼 있었는데 한 4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사무실에 그 여자분이 주정부의 말단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호치키스를 손톱으로 이렇게 뽑으려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 간단한 건데 뽑으면 되지. 그러냐 할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치키스를 뽑는 도구를 바꿔서 잡아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뽑았으면 한 5초 정도면 다 끝났을 일을 그 사람은 그 절차를 지켜서 그 뽑는 그 도구를 찾고 어쩌고 하는데 한 5분 정도를 더 시간을 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비용이 투입되는 거죠. 5초와 5분. 그래서 그만한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그것이 체화되고 내면화되어 있는 실천을 하고 있어요. 저절로 실천을 하는데 아주 신기해서 그 당시에 물어봤죠. 언제 배웠느냐 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처럼 사인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주입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그냥 노는 것. 어떻게 하면 자기 동료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동료를 존중할 것이고 동료가 위협에 처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재해라든가 불안한 환경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에 대한 어떤 교육이죠.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으로 서로 토론하는 것을 작은 이슈를 갖고 국민학교 1학년 레벨부터 고등학교 3학년 레벨까지 하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건전한 민주사회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계속 체화시키는 교육. 그러니까 엄청난 반복 교육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걸 해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도 사소한 것부터 이제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지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총기 사고가 발생할 때는 그에 대한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훈련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누가 이미 성인이 돼서 작업장에 취직을 하고 그래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시를 해서 사업주의 어떤 책임하에 그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처벌을 엄청나게 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각 근로자 개개인들이 5살, 6살, 3살 그 레벨에서부터 모든 것을 안전이 첫 번째가 되는 그런 것의 생활화, 체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거기서 선진국과 우리처럼 이제 선진국 신용을 내려고 하는 나라와의 그 사회적 자본의 거대한 장벽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에 모이신 지도자분들, 이런 안전 문화에 대한 리더분들께서 이것이 유치원서부터, 유아원에서부터 그렇게 체화돼서 세상을 보듯이 여든까지 간다. 안전 분야도 그렇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민운동, 국민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가 그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안전에 취하는 작품에서 많이 강조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이 사업장 안전문의 핵심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가 1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노사민정 등 안전보건 각 체계에 소통되어 사업장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중대재해 예방의 마지막 방책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